민가의 발생과 변천입니다. 오늘 보실 내용은요, 원시시대, 처음에 이제 집을 지었겠죠. 그 웅집이라고 해요. 거기서부터 이 지역, 호남 지역에 웅집이 어떻게 발달되었는지, 청동기, 철기, 마한, 사주시까지 쭉 보시고, 이게 이제 실이 한실에서 두실, 세실로 이렇게 분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민가까지 쭉 오는데, 그 발달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집 짓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집이 만들어진 형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게 만들어진 과정 자체도 어떤 건축 문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털을 닦고 주춧돌을 놓고 이제 대목수가 기둥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기둥 위에다가 이제 포장이라고 해가지고 결구를 합니다. 그게 끝나면은 이제 와공이 가서 기와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목수가 들어가서 예, 마루, 방자, 그리고 이제 문 이런 것을 다는 일을 하면 이제 집이 완성이 돼요. 원시주거 움집, 땅을 파고 내려가 벽체 없이 지붕만 씌운 건축물, 운막이라고도 하고요. 고고학에서는 수혈주거라고 해요. 근데 수는 수직이란 말이고 혈은 구멍, 구멍을 수직으로 파고 들어간 겁니다. 예, 벽체라는 개념이 발달하지 못한 시절에 그 추위와 비바람을 피하려는 요구를 만족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 땅을 파고 들어가면 좀 따뜻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자연적인 토벽이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지붕만 이렇게 원추형으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러한 움집은 신석기 시대부터 초기 철기, 삼국시대까지 보편적으로 살림집으로 이용되었다고 추측이 되고 있죠. 보시는 그림은 사진은 서울의 이제 암사동입니다. 뭐 개발을 하다가 이게 이제 움집타가 나와가지고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굴을 한 건데요. 보시면 원형이 보이죠? 초기는 이렇게 원형입니다. 동굴의 원형인데 점점 방형으로 바뀌고요. 기둥이 이렇게 바깥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기둥 4개가 들어옵니다. 나중에 이게 사주식으로 발달을 하는데요. 방이 한 칸이 생겼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른쪽은 지금 복원해 놓은 겁니다. 마네킹도 이렇게 설치를 해놨네요. 어, 실제로 이제 그 이 복원하는 과정을 기록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기둥 사주니까 4개의 기둥을 세우고 위에 도리로 묶은 다음에 긴 서kal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원추형으로 뺑 돌아가면서 그리고 가로로 너시레를 이렇게 엮어서 넝쿨로 이렇게 결국을 한 겁니다. 서kal에다가 너시레 서kal을 이렇게 넝쿨로 묶어요. 그 다음에 너시레가 완성되면 그 위에다가 볏짚을 올려서 옹집이 만들어지고요. 이 부분 이제 출입구네요. 음, 그 당시에 이렇게 살았을 거라고 이제 그 복원도를 그렸는데 여기 출입구 들어가면 자 여기 안에서 그 화로 불도 떼고 그다음에 잠도 자고 이런 것은 저장공이라고 해요. 식량을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거. 이 안에서 지금으로 보면 원룸과 같이 한실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했던 거죠. 여기 보면은 작업하시는 거 보이시죠? 돌칼 갈고 하는 이런 모습. 이 내부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 지역 호남 지역에서는 이런 집이 살림집이 웅집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자, 청동기 시대에 발굴된 거 보면 동그래요. 동그란데 안에는 이렇게 작업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업공이 구멍이 있고 양쪽에 기둥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쌍주식으로 기둥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또 마찬가지죠. 작업공이 있고 기둥 2개가 쌍주형으로 2개가 올라가고요. 가장자리에는 벽구라고 생기고 그다음에 외곽에
기둥자리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둥자리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냐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다 서서히 기둥 4개가 두드러집니다. 이제 사주식으로 이제 발달이 돼가는 이런 과정인 거죠.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작업공이 있고요. 그러면서 원형에서 점점 방형으로 네모 형태로 바뀌어가요. 이렇게 이제 고착이 되는 거지.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네모 방형으로 변화되고요. 이렇게 큰 것은 지금 불된 자리가 3군데나 있는데 개인 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집단으로 모여서 뭔가를 하는 그런 강당과 같은 뭐 이런 시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형으로 굳어지면서 사주식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렇게 기둥 4개, 그 다음에 노지가 불된 자리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은 썰가리하고 벽체가 이제 분리됐다고 봐야 돼요. 하나가 아니라. 그러면서 이 사주가 갈수록 외곽에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방금 저는 안쪽에 들어있죠? 갈수록 이제 외곽 주공이 외곽으로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벽체가 이제 경사 벽체에서 수직벽으로 바뀌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대형입니다. 대형. 아주 큰 것인데요. 거의 붙었죠. 그래서 수직벽체하고 썰거리하고 벽체가 완전히 분리된 형태. 이거 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석을 해보니까 공간 구성을 북쪽을 향해서 수장과 화덕,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음식도 저장을 하고 불된 자리는 북쪽에 대부분 많이 있다. 한 50%가 되네요. 그 다음에 동선 패턴이 이렇게 뺑 돌았던 것 같고 오른쪽에 작업 공간, 그 다음에 가운데가 단락 공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D 3세기 마한이 들어오면 이 사주식이 이제 두드러집니다. 기둥 4개가 두드러지고요. 규모는 한 12에서 30제곱미터 해배 정도 되고요. 2기이 4세기가 되면 좀 커져요. 10에서 30 범위, 10이 좀 커집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이 자리가 부두리입니다. 부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미 마한 때 우리나라에 살림집에서 부두리 사용됐어요. 여기 위에가 돌판이 엎어져 있고 여기서 불을 떼면 연기가 나가면서 이 돌판이 데워지면 집이 따뜻해지겠죠. 5세기 가면은 이제 3기라고 보는데 이렇게 큰 게 나옵니다. 60제곱미터의 초대형 사주식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들어있죠. 이렇게 엄청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시기에 중국을 보면 중국과 일본하고 어떤 차이점을 볼 건데요. 기둥 4개가 쓰는 것은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옆으로 또 한 칸을 만들려고 하면 지붕이 이런 식으로 맞배식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죠? 사각 추형으로 원초나 사각 추형으로 되어 있으면 옆에다 실을 낼 수가 없어요. 지붕 구조상. 근데 이제 실이 분화가 되려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붕이 이렇게 C자 맞배로 해야 옆으로 계속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려면 이렇게 맞배로 되려면 여기 위에 이 마룻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마룻대를 지탱하는 방법이 이제 고민인 거죠. 요걸.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떻게 추정했냐면 여기 위에 마룻대를 장대를 세워서 마룻대를 지지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지금 사주에서 돌이 해가지고 하는 건 똑같은데 이게 마룻대죠. 이 마룻대를 뭘 어떻게 지지를 하느냐 하면 얘네들은 세 가지, 세 개의 부재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지지를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뭐 사추식이나 이주중이나 사주공이나 해서 이렇게 에, 연구가 되어 있고요. 자,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자, 이것은 주공이 지금 안쪽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쪽에 있으니까 그만큼 이때는 썩가리하고 벽하고 분리가 안 된 상태, 이 상태라고 보아져요. 그러니까 지붕 자체가 원주형으로 됐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기둥 도리하고 썩가래가 길게 쭉 된 거죠. 원주형으로. 자, 그리고 기둥 자리가 이제 가장자리에 이렇게 가까워진 것들. 얘는 썩가래하고 벽체가 이제 분리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 분리된 분리됐고 그러면 이제 이 마루대가 올려지면 이제 박공지붕, 그러니까 이제 맞배지붕이 되면서 옆에가 계속 확장이 될 수 있는 거, 분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중국하고 일본과는 달리 이 마루대를 지지한 것이 여기 보 위에 세워진 이 대공으로 했을 것이라 하고 지금 추정을 하는 겁니다. 기둥, 돌이 보한 다음에 보 위에 대공이 올라가고 석가래가 붙인 거죠. 그리고 벽. 그럼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계속 한 칸, 두 칸, 세 칸 쭉 연결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의 분화를 보면 신라 시대 만들어진 집 모양 뼈 항아리입니다. 이건 이제 두 칸 정도와 집 규모로 지금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그 이후로 세 칸이면 방 두 개에 부엌 하나, 세 칸집, 또 이제 기역자로 꺾어지는 집, 여기 이제 중남부 지역의 좀 더운 지역은 전면에 마루가 깔린 전퇴가 놓인 이런 집,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고 발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그림은 고구려 고분백화에서 봤습니다. 이게 반비관이죠. 그림으로 보면 여가 기둥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게 한 칸, 이게 두 칸이죠. 옆으로 이제 두 칸짜리 분화가 된 것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옆으로는 계속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늘릴 수 있는데 측면의 넓이가 이제 관건 문제가 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마루돌이하고 처마돌이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도리가 세 개, 삼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폭이 넓어지면 요 대들보가요. 아주 많이 봤죠. 대들보가 엄청 커져야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겠죠. 측면을 넓히면서도 이 대들보가 짧아지는 이런 방법이 없을까? 라고 이제 연구를 했을 겁니다. 그게 초기에는 단면을 보시면 봐요. 기둥, 그다음에 돌이 있고 대들보가 있고 대공 올리고 종돌이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3량을 했겠죠. 근데 여기 기둥과 기둥 사이를 넓게 하면 대들보가 길어지니까 부러질 수 있어요. 안 부러지려면 대들보가 엄청 두꺼워야 되고 부담이 엄청 부담스럽겠죠. 자, 그럼 오른편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안에다 기둥을 하나 더 세워요. 더 높게 세워서 고주, 높은 골자 여기다가 도리를 얹히면 짧은 보가, 택보가 하나 걸리고 양쪽에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이제 정보가 보가 걸리고 대공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보들이 좀 짧아졌죠. 왼편에 보시면 대들보가 엄청 기는데 대들보가 짧아져요. 그러니까 부담이 적은 거죠.
이제 이런 구조로 발달이 됩니다. 이것은 도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이것을 오량가락 하고요. 이 구조는 조선시대까지 우리 일반적인 살림집 한옥에 사용된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이거 참고로 저번에 보신 구례 운조리에 가구인데요. 여기는 사랑채 보면 하나, 둘, 셋, 삼량가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 추녀가 이렇게 남아 있네요. 이쪽은 들어가면 안채죠. 안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도리가 5개인 오량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삼량으로 해놓고 앞에가 그 전부 지금 마루가 통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통칸으로 다 뚫려 있죠. 근데 안채는 앞에 퇴마루를 두려고 하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퇴마루 있는 곳에 기둥 고주를 세워서 벽체가 만들어지죠. 자연스럽게 오량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삼량이고요. 이것은 안친 오량입니다. 보시는 것이 이제 조선시대 일반적인 오량가의 단면인데요. 이 그림은 1, 2, 3, 4, 5 오량임에도 불구하고 오량이면서 대들보가 길게 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를 내가 강당 같이 넓게 통칸으로 쓰고 싶어. 근데 여기다 고주를 세우면요. 강당 중간에 기둥이 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렇지 않고 큰 대들보를 써서 통칸을 하고 그 위에 동자주를 올려서 정보를 올리고 대공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살림집은 앞에 퇴마루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럴 필요가 없고 여기 부분에 고주를 세워서 그 고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벽을 만들고 그 앞부분은 퇴마루로 쓰고 뒷부분은 방으로 쓴 거예요.